위대한 리더십은 사람과 세상을 움직이는 힘입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빛나는 리더들의 지혜와 경험을 함께 나누는 시간 더 인터뷰. 안녕하세요, 김웅철입니다. 지방 소멸, 지금 우리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절박한 과제입니다. 인구는 줄고 마을은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의 싹을 틔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신 주인공은 지역 공동체를 통해 지역 소멸의 해법을 찾고 있는 분입니다. 다양한 마을 재생 프로젝트를 이끌며 주민과 함께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전남 지방시대연구원 정순남 원장님과 함께 지속가능한 지역 소멸의 해법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 곳에서 와주셔서 지금 나주에서 오신 거 맞습니까? 네, 어제 나주에서 왔습니다. 아, 어제 나주에서 네, 어제 왔다가 오신 거. 예, 나주에서 얼마나 걸립니까? 네, 서울 요즘에. 지금 한 2시간 한 반 정도. 이렇게 바로 나주까지 KTX가 나주까지 KTX가 있긴 한데 이제 네. 그거가 조금 편수가 많지 않은 자주 있지 않아서 송정리로 왔어요. 송정리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타고 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먼저 감사합니다. 저희 지방자치 TV 시청자 여러분한테 간단히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저희 전남지방시대연구원을 소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지방시대연구원은 이제 지역의 문제를 시민 공동체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 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건가 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만들어진 1년 정도 된 연구원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좀 궁금하고 네. 이것저것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전남지방시대연구원에서 하는 일 어떤 조직인지 간단히 먼저 이야기하시면 또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방시대연구원은 이제 한 60명 정도의 이제 회원으로 조직이 되어 있거든요. 60명. 60명 꽤 많습니다. 60명. 그분들이 대부분 이제 이렇게 비상근으로 근무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분들 대부분이 이제 시민 운동을 하시던 분들이라든가 또 공동체 운동을 하시던 분,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라든가 또 마을 기업이라든가 또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운동을 이제 하시던 분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역 그 시민 활동? 시민 활동을 하신 분들이군요. 그러니까 그러면 비상근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이제 고유의 자기 업무를 하면서 원래 자기 하면서 자기 직업을 가지면서 이제 비상근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그러면 이 연구원은 사단법인인 걸로 사단법인. 그러니까 어디 전남도에서 이제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허가를 받는 겁니까? 제가 이제 언뜻 들어보면 전남지방시대연구원 하면 전남도의 산하 공공연구기관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겁니까? 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인한 어미에서 탄생한 법인, 사단법인 거군요. 그러면 일단 그 상근 인원이나 조직이 이게 많지는 않겠네요. 그러니까. 상근에서 하는 분들은 이제 상근에 하는 그 이사분이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일을 도와주는 PD가 한 분 계시고 저가 있고 그렇긴 하지만은 이제 지방시대 연구원 사무실이 좀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로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와서 지역 문제를 논의도 하고 또 가끔 이제 시민들, 주민들 분도 오셔서 얘기를 하시고 동네 사랑방 같은 기능도 하면서 또 연구 기능도 하면서 조사 기능도 하면서 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이름을 봤을 때 전남도 있으면은 저기
경남도 있겠다. 전국에 이렇게 다 우리가 발전연구원이라고 네, 할까요? 뭐 저 지역에 다 발전연구원, 뭐 무슨 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또 하나의 뭐 연구기관인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시민들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 전남지방시대 연구원만 있습니까? 전국에? 지방시대 연구원. 지방시대 연구원이라는 제목으로는 이제 그 앞에 전남 또는 뭐 경남 이렇게 지명이 붙은 것은 저희 연구원이 이제 1호 최초로 만들어지고 그렇군요. 아마 다른 지역에도 그런 연구원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어쨌든 간에 지금 선두에서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게 만들어졌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게. 이거가 이제 정부에 따라서 어떤 그런 이제 공동체 사업을 좀 정부 주도로 이제 주도적으로 지원을 해준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고 또 어떤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은 그런 지원을 이제 좀 더 소극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동안에 이제 그런 사회적 경제라든가 마을 공동체 운동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이제 지원이 좀 이제 중단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들을 많이 겪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러면 한번 이런 이제 운동을 해보자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 가지 활동, 아까 방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마을 기업이랄지 사회적 기업 이런 거가 막 생길 때는 정부의 지원이 많이 있었을 때였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뀌거나 이러면 좀 이제 지원이 없어지면 여러 가지 활동하기가 이제 입지가 줄어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끼리 그러면 더 힘을 합쳐서 새로운 뭔가를 지역의 문제를 풀어보자. 그런 게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우리나라도 올해 초고령사회 진입을 했으니까 행정만이 반만이 풀 수 있는 부분의 문제가 아닌 것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안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가 이제 지역 소멸 문제인데 지역 소멸이 이제 그 인구가 감소하고 또 기존에 있던 분들이 이제 도시로 떠나가고 또 점점 이제 고령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이 없어지거나 또 학교가 없어지거나 점점 더 이제 그런 악순환의 이제 고리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은 그럼 어떻게 해서 여기 또 초대 원장으로 이렇게 추대를 받으셨어요? 제가 이제 잠깐 그 목포대학교에서 근무를 하면서 전남 고용포럼위원회 위원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용포럼이라고 하는 게 지역에 이제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 건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이제 위원장을 하면서 그때 이제 목포대학 안에 그 사회적 기업가를 양성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중심이 되어서 지금 현재 그 저희 연구원을 이제 중심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고 이제 저도 그런 계기가 되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런 이제 자생적 조직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오늘 실제 가르치다가 이제 현장으로 뛰어드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언뜻 들어보면 이제 그 뜻은 좋은데 뜻은 좋은데 이게 제일 지속 가능한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장 큰 게 이제 돈 문제인데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뭐라 할까요? 그 대가, 금전적인 대가를 할 때 활동의 대가를 바라지 않고 뭐 이 일을 하시는 게 사실 지속 가능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냐는 거죠. 재정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급적이면 그 지방 정부나 또 중앙 정부에서 지원을 안 받고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받아야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좀 더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회비를 내서 회비? 회비를 내서 그 회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큰 사업을 하기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도 지역민들의 그 마음에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소소하면서도 지역 사회를 좀 견고하게 다지는 그런 일들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계속해서 이제
제 생각하고 다른 부분이 예, 생기는데 예, 예. 일단 비상근에다가 예.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일을 본인이 하면서 예. 외인 예. 일로 이렇게 예, 모이셔서 그렇습니다. 예. 지역 문제 해결을 예. 스스로 하시는 거고 예,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 돈도 안 받고 예. 하시는 거고 예, 예.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할까라는 생각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솔직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회원들이 이제 십시일반 내지만은 네. 어떤 이제 회원들과 지역 사회와 이런 이제 소통하는 과정에서 네. 어떤 이슈 또 예. 문제 이런 거를 이제 발굴하게 되면은 네. 그런 것들을 어떤 과제 형태로 좀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마을이 소멸을 해 가면은 예. 그 마을 소멸을 어떤 식으로 좀 예.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건가. 예.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역의 마을 가꾸기 이런 사업에서 네, 예. 그걸 좀 매력적인 자원으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이제 예. 그런 건데 이제 그렇게 되는 시점에서는 일부 지방 정부가 이제 좀 보조를 해주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걸 수주한다기보다도 거기에 참여해서 같이 일을 뭐 이렇게 제가 지금 수주라고 표현하려고 예, 수주는 하지 않고 저희들은 그 사업에 참여를 해서 그 사업이 좀 더 알차고 지속 가능하고 또 지역민들의 이렇게 실제로 체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데 이제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주는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일부 수익을 내는 그 개념이 아니고 이미 하고 있는 그 사업에 참여를 해서 그 사업의 질을 높이는 이러한 운동. 좀 특이한데 제가 지금 원장님의 말씀을 딱 듣고 바로 연상되는 게 일본의 MPO 법인하고 지금 바로 연상이 되거든요. 일본의 MPO 법인 같은 경우에도 지역 밀착형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지역에 계신 이제 시니어를 중심으로 한 분들이 모여서 지역 문제의 아이디어도 행정 그 지자체에 아이디어 내고 또 그 행정 지자체 일들을 또 수주 받아서 위탁 받아서 그 지역 문제를 해결을 하고 굉장히 이제 지역 시민이 주도가 되는 그런 MPO 법인을 보고 저도 굉장히 이거는 우리나라 초고령 사회에서도 꼭 도입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 비슷하십니까? 혹시 지금 뭐 참고나 하고 그러셨나요? 예, 일본의 사례들을 이제 저희들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자치단체나 중앙정부가 지원하게 되면은 실제 여건하고 안 맞는 사업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 여건하고? 실제 지방이 원하는 거하고 그 지역민들이 실제 원하는 거하고 이제 차이가 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이제 하드웨어 위주로 사업을 한다든가 또 과거에는 이제 마을 가꾸기 하면은 뭐 돌담을 쌓는다든가 또 길을 넓힌다든가 이런 인프라 위주로 하드웨어 인프라 위주로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지역의 현실하고 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가급적이면 소프트웨어적인 지역민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이제 읽어내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슈화해서 이제 그거가 어떤 과제 형태로 엮어진다면은 지역에 사는 사업들하고 이제 같이 결합해서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형태.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문제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인프라나 구조적인 틀에 참여하기보다는 소프트 파워를 이렇게 발현을 하시는 그런 조직이시군요. 뭐 제가 그 간단한 예를 들면 제가 사는 이제 서울에 저도 이제 주말에 이렇게 와서 이제 해보면은 저희 아파트가 한 5천 명 정도 살거든요. 주말 부부 그러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5천 명 정도 살고 있는데 옆에 누가 사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지역은 이제 옆에 누가 살고 있는지 또 이분들의 관심사는 뭔지 어려움은 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좀 읽어내서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정부의 재정 지원, 지자체 재정 지원하고 연결한다면 돈이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자기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지속 가능성이 오히려 있고 더 효과적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범해서 일하신 지가 한 1년 가까이 1년 정도 됐습니다. 되는 것 같은데 아까 지역 현장과 현실과 동떨어진 이제 중앙정부의 사업들이 어떤 정책들이 많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그 괴리의 그 현장을 이제 직접 보시고 우리가 이제 뭐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먼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진짜 한 1년 동안 이 현장에 뛰어 들어가 보시니까 어떤 부분이 좀 더 구체적으로 문제점들이 많이 보였습니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령화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또 식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큰 관심사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생각보다 지역에 다문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 뭐 캄보디아에서 오신 분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제 상당히 좀 그 현장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이제 우리 사회에 좀 적응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또 많은 이제 그 약간 이제 청년들이 없긴 하지만은 있는 청년들도 도시로 계속해서 이제 떠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자리가 없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현실적인 이유가 되겠죠. 나주에 이제 혁신도시 이렇게 있는데 혁신도시에 공공기관들이 이제 16개 공공기관들이 이전에 와 있거든요. 제가 한국전력도 거기에 한국전력을 비롯해서 에너지 공기업하고 또 농어촌 공사 이런 농생명 공기업 또 이런 분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껴서 또 다시 왔다가 광주라든가 서울로 이렇게 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역의 그 현실적인 문제라고 이렇게 저희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전남 지역이지 않습니까? 특히 전남 지역이 이렇게 문제점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많은 부분이 있습니까? 네, 전남은 이제 산업시설이 별로 없죠. 동북권에 일부 있기는 합니다. 여수에 여수산단이 있고 광양에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산업들도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약간 사양산업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머지 이제 그 위에의 지역은 전부 농어촌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농어촌 지역들이 이제 아무래도 농업의 그 생산성이라든가 또 업의 생산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고 또 일하는 그 노동 강도가 이제 힘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산업들이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전남의 경우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좀 심각해지고 지역 소멸도 이제 전국에서 가장 이제 지역 소멸이 많이 진행된 그런 지역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의 이제 현실, 이제 한 10개월 지역 현장에서 뛰어보시니까 현실 문제를 돌봄, 고령자들의 돌봄 문제, 청년들의 일자리 이런 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그 지자체에서 일거리로 지금 해오고 있는 건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원장님이 주도하시는 전남 이제 지방시대연구원은 이 지방 공동체라는 수단을 가지고 이거를 풀어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 몇 개를 이렇게 그 어떤 이제 실제로 활동을 어떻게 그 이 소프트 파워를 이렇게 실현하시는지 이제 궁금한데 그 중에 제가 이제 교육이라는 부분을 꽤 이게 신경 써서 하시더라고요. 그건 어떤 겁니까?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이제 교육의 그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중앙으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도 이제 교육청, 전남도 교육청은 이제 고등학교 이상을 이제 고등학교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지원하고, 그렇죠. 이제 교육부는 이제 대학 이상을 지원하는데, 고등교육 쪽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역민들이 그 도시로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교육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교육을 이제 그러면은 도시에서 하는 교육하고 좀 달리 특화를 해서 지역의 특유한 이제 그런 교육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예를 들면은 이제 다문화 가정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고 또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많아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서울 같은 데는 뭐 대치동이라든가 영어 학원에 이제 굉장히 많은 돈들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 들이죠. 그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자원들을 가지고 뭐 이렇게 생활 속에서 영어를 이제 공부한다든가 하면은 영어 능력이 더 이제 빠른 속도로 향상될 수 있고, 최근에 이제 인문학이라는 이제 중요성이 이제 많이 강조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도시에서는 인문학 교육을 조금 굉장히 소홀히 하기 때문에 국영수가 해야 되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균형적인 교육을 받을 수가 없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성과가 그렇게 좀 긍정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인성 교육이라든가 또 뭐 글로벌 교육이 이제 정말 필요하다면은 그런 이제 글로벌 다문화 과정들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교육들을 이제 지역에서 좀 이렇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럼 연구원에서 그 60분의 회원들이 활동을 하실 텐데 그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그런 다문화 활용한 뭐 이제 그 교육이라거나 뭐 이런 건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다문화 가정들의 이제 수요조사 이런 것들을 해서 다문화 가정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이제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대학을 나오셔서 또 영어를 잘하신다든가 또 어떤 분들은 그쪽에 또 음식, 동남아 음식이 상당히 또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잘한다든가 이런 분들을 이제 저희들이 발굴해 가지고 그분들하고 이제 영어를 좀 배우고 싶은 그런 이제 지역의 우리 청소년들하고 연결해서 매칭을 시켜주고 공부방 같은 것을 이제 공동으로 운영한다든가 또 로컬 푸드를 이제 동남아 지역의 로컬 푸드를 좀 더 지역에 좀 이렇게 확산을 해서 그 나주시에 가져와서 나주시에 나주시에 이제 그런 다문화 가정 뭐 식당이긴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내국인들도 국내 분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이제 해 나가고 또 그다음에 문화적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동남아 가지고 있는 특유한 그런 문화들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든가 또 그쪽에 그 축제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남에 이렇게 정착시키면 그런 것들 좀 색다른 전남의 매력도를 좀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그 현지의 음악 같은 거를 이제 몇 개를 해서 어떻게 뭐 공연을 공연도 해본다든가 뭐 배우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연계시켜주고 뭐 이런 활동들을 하시는 건가요? 작은 미술관 같은 것도 물론 하고 도서관, 작은 도서관 같은 것도 하고 거기에 이제 다문화 가정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서 그런 걸 하면은 좀 색다른 이제 그 지역의 자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저희 연구원에 이제 베트남 센터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베트남 센터가 있어서 한 베트남 센터. 한 베트남 센터. 한 베트남 센터가 이제 아마 지역에도 다른 지역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제 다문화 가정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센터를 통해서 이제 그 비자 문제라든가 또 사회에 적응하는 문제라든가 또 언어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뭐 그런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원장님은 국내에서 그분들의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해 주고 계시는군요. 저희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저희 예를 들면 동신대학에 외국인들이 지금 나주에 있는 동신대학 말씀하시는 거죠? 1,500명 정도가 와 있는데 이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조금 안정된 상태의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을 이렇게 이쪽으로 모셔와가지고 그 어차피 이제 저희들이 나주 같은 경우 농업 지역이기 때문에 매 이제 농사철마다 계절 노동자분들을 많이 모셔옵니다. 그러면 그 계절 노동자들을 이제 여기에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그 가족들을 이렇게 모셔와서 같이 생활하도록 하면은 좋네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심리적 안정감도 누릴 수 있고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조금 정착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오셔가지고 계절 노동자를 오셨다가 아예 그냥 한국에 눌러 앉으신 분도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가 전남은 인구가 너무 이제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특히 농업 부분에서 일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다문화 가정들이 이제 오히려 그분들을 이제 모셔서 여기서 정착하는 데 포커스를 두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한번 그 못 가보신 분들 그분들을 이제 보내는 그런 것들은
좀 더 지자체에 이제 도움을 받는다든가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동신대학교가 아까 전교생이? 전교생이 한 7,500명 정도 그 중에 되는데요. 1,500명이 1,500명인데 이제 외국인 학생들. 외국인 학생들의 국적 구성 비율은 어떻습니까? 동남아 국가 학생들이 제일 많은데요. 이제 베트남, 중국이 아니고요. 예, 중국도 있습니다만 네. 아마 이제 그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네. 분들은 주로 예. 이제 수도권 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남아 쪽이 더 많이 있군요. 예, 동남아 분들이 이제 많이 와 계십니다. 예. 예. 제가 얼마 전에 들어보니까 이 계절 노동자분들을 위한 그 비자 쿼터 문제가 지금 지자체에서도 예. 그 굉장히 핫 이슈라는 네. 말씀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 네. 지금 연계된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야. 그래서 이제 비자 쿼터뿐만 아니고 예.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이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네. 예, 그리고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매년 비자갱신을 해야 되죠. 예, 잡을 얻기 위해서는 비자갱신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오랫동안 저희들이 워낙 이제 그 나주 같은 경우에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많죠. 한 600개 정도 내려와 있는데 최근에 그 광주라든가 서울로 많이 다시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유가 왜 이제 그렇습니까? 네. 인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일할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좀 더 비자 기간을 좀 연장해서 그 학생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거기에 이제 일할 사람들이 생겨서 네. 지금 600개 되나 많은 기업들이 왔는데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역할도 좀 상당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1,500명 외국 유학생들, 네. 유학생들 보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 100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퀄리티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뭐 좀 언어 문제도 있을 거고 어떻게 뭐 잘 적응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분들이 제일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언어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제일 큰 문제는 비자가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이런 비자가 주어져 있는데 지금은 이제 공부만 할 수 있도록 밖에서 이제 일하는 것을 좀 제한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학업이 끝나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 학생들 중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이 사실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업들이 뭐 국적을 가리지 않고 우수한 학생들이 있다면은 본인들이 좀 활용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와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지자체하고 좀 의논도 하고 또 출입국 관리소 분들하고도 의논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인구 감소 시대에 우리 내부의 인구만으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저기 한국에 오고 싶어서 하는 유학생들도 물론 있겠죠. 물론 이제 근데 저희도 이제 그만큼 많이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할 상황이 이른 거죠. 그러려면 문호를 좀 이렇게 확 터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 법무부 같은 곳에서 좀 이게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그 치안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문화 과정이 너무 이제 빠른 속도로 들어올 경우에 그렇군요. 그런 사회적 통합이라든가 또 내국인들이 일자리를 또 잃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점진적으로 가기는 하는데 기존에 왔던 분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그러네요. 그런 것들을 저희 연구원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좋은 일을 하시는 것 일자리가 같아요. 지금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일자리 부족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고 또 뭐 가장 대표적인 지금 연구원의 중심일이 다문화 가정 이쪽 지원입니까? 다문화 가정보다는 지역에 이제 그 공동체 마을들이 없어져가고 학교가 없어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라든가 좀 더 뭐 고령화 안 된 분들도 굉장히 이제 그 마음에 좀 불안을 하죠. 이제 약간 고립된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소통만으로도 상당히 큰 어떤 지역 통합 또 사회 통합 이런 이제 그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소통 관련해서 어떤 일들을 하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마을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 마을들에 각각 떨어져 있죠. 산재돼 있는데 그 마을에 사는 분들이 이제 한 10가구
20가구 뭐 이런 식입니다. 또 그 사시는 분들도 1인 가구도 있고 1인 가구들이 자녀들하고 같이 안 사는 경우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1인 가구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실제로 이제 생활하는데 주변에 이제 그 마트라든가 시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분들의 식료품들을 어떻게 공급할까? 뭐 이런 그러니까 것들을 장보기 하는 게 어려워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동 뭐 군대에서 PX라고 하는 이동 PX 같은 거가 이제 거기다 물건을 싣고 다니면서 과거에 우리 이제 박물장수 개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십니까? 식품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그런 일을 했던 분들이 이제 저희 연구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확산하는 이제 그런 거라든가 어르신들이 아팠을 때 그걸 어떻게 이제 치료를 할 건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그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제 프로그램하고 연결을 해준다든가 이제 그런 사업들을 이제 중심으로 정부에서 지금 그 부분에 이제 통합돌봄 체제 시범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통합돌봄이 이제 어떤 큰 회관을 지어서 거기에 이제 장소? 그분들을 모이게 해서 거기서 어떻게 지원해 주는데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지금 그렇군요. 못 움직이신 분들은 거기까지 못 가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틈새 공백이 그런 이제 지원 프로그램의 이 공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어떤 큰 장소에 모여서 거기서 어떤 지원을 한다기보다도 이제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들을 이렇게 해보는 그런데 이제 좀 방점을 찍고 지금 이제 딱 그 어떻게 보면은 핵심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지역의 행정, 지자체의 관이 주도하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지금 말씀하신 이제 다 커버할 수 없는 그 일부의 나머지 공백을 그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잘 어떻게 보시는 게 그 나라의 이제 어떻게 보면 퀄리티, 국격일 수도 있는 건데 그 공백을 메꿔주시는 일을 하시는군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지역에 아주 소소하고 작은 일을 하면서 그런 어젠다를 이제 모아서 그 농업 기본소득이라든가 또 이제 농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회적 기본소득 제도를 많이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본소득 제도를 정부에 이제 건의한다든가 또 더 큰 틀에서는 우리가 너무 수도권에 이렇게 집중이 돼 있잖아요, 모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집중을 조금 더 이상 이제 진전이 안 되고 지역이 좀 균형 발전을 좀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또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 위에 중앙정부든 이제 지방정부 어떻게 이렇게 호소하는 그 방법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남지방시대위원회라고 명칭을 지은 이유가 지금 정부의 이제 그 지방시대위원회 대통령 직속에 직속기관으로 지방시대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방시대위원회 이제 교육분과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 지방시대위원회에 이제 건의를 한다든가 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뭐 행안부라든가 또는 뭐 이제 산업이 좀 낙후되어 있는 분야가 있으니까 산업부라든가 또 뭐 예산을 가지고 있는 예산부처라든가 이런 데 이제 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또 아젠다로 이렇게 정책 아젠다로 채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에도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그 역할을 제일 앞서서 이제 주도적으로 하시는 게 원장님이시죠? 네, 제가 좀 주로 많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쭤보려고 그랬는데요. 원장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공무원 생활을 공무원으로 오랫동안 이제 25년 정도 커리어가 있으시고 산업자원부 내에서도 지역경제 쪽에 많이 이렇게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네트워크로 가서 중앙정부나 이런 필요한 부분을 어필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군요. 중앙정부에 저는 이제 산업부에 소속돼 있었는데 주로 하는 일이 지역의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 전략으로서 지역의 어떤 산업을 좀 만들어주면은 일자리가 생기고 또 사람들이 가고 지역이 좀 이렇게 성장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지역에 와 보니까 그런 거가 생각보다는 잘 작동이 안 되고 있고 또 많은 이제
그런 연구 장비, 연구 시설, 이런 연구, 저희들이 이제 지역 특화센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 역할을 좀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금 와 생각해보면. 근데 그 구조, 생각의 틀은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기승전, 제가 봤을 때는 고령화에서 기승전 일자리 같은데, 지역에서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이 경제가 부흥을 해야 되고, 그래야 이제 일자리가 생기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건 틀린 건 아닌데, 근데 그게 현장에서는 잘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은 이제 IT를 공부하는 학생이 지역에서 이제 졸업했을 때 하고 그다음에 수도권에 취업했을 때 그 임금 격차가 거의 2배 정도 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판교 같은데 IT가 집적된데 판교는 아니더라도 경기도권으로 가면은 5천에서 한 6천 정도를 받거든요. 당연히 옮기겠네요. 그래서 지역에 그런 일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전부 수도권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어도 거기에 이제 대기업이 오지 않는 이상 중소기업들이 와서는 실질적으로 일자리에 기여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이제 큰 틀에서 국가균형 발전을 이제 어떤 정부는 수도권의 경쟁력을 높여서 전체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이제 그런 정부가 있었고, 또 다른 정부는 지역을 조금 더 수도권을 좀 분산해서 지역으로 좀 혁신 도시로 공기업 이전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방법을 썼는데, 둘 다 이제 그런 거가 조금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대안을 생각해 본다면은 큰 기업들이 지역에 좀 내려갈 수 있도록, 대기업들이 좀 지역에 내려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제도적 틀을 만들어 주는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지금 데이터 센터나 인공지능 이런 것들 때문에 전기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원전 이런 거를 이제 추가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전기요금을 지역에 이제 뭐 싸게 준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페이버를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재정적인 지원 말고 제도적인 지원을 좀 해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일본의 지방창생이라는 이름의 정책이 지금 떠오르거든요. 지금 이시바 총리가 저기 2014년도인가요? 지방창생 첫 장관이었고 지금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지방창생 2.0이라는 걸 간판 정책으로 지금 내세워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지방창생 2.0의 간판 정책 중에 핵심이 기업들을, 특히 대기업들을 지방에 이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페이버도 주고 그런 사례도 많이 이제 소개해서 분위기를 유도를 하고 이런 거 형태였는데, 우리가 그 일본의 그 부분도 많이 좀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저희들은 이제 대표적으로 일본이 저희하고 이제 여건이 유사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일본 사례를 많이 참고를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수도권 집중도를 따지면은 일본이 이제 그렇게 수도권에 우리처럼 뭐 거의 50%가 집중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습니까? 본인들은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집중되어 있는데 저희하고 비하면 그렇게 저희가 더 집중하고 저희가 훨씬 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독일 같은 데는 지역에서 일자리나 또 수도권 비슷한 그런 메트로폴리탄 지역의 일자리하고 임금 격차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지역을 떠날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런 임금 격차, 임금 격차가 이제 완화하기 되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들이 이제 지역에 많이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틀이 그렇게 꼭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아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그 일을 하셨다 그러는데 그때 혹시 성경용 위원장님하고 같이 일하셨습니까? 성경용 위원장님하고 이제 주로 일을 한 기간이 제일 많이 길었었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상지대 총장으로 가셨는데 여기 출연을 하셔가지고 비슷한 일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분께 이제 굉장히 많은 그 지혜를 좀 얻었습니다. 지식이라기보다도 지혜. 왜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지금 뭐 잠깐만 말씀드리면은 수도권에 이제 계신 분들이 너무나 이제 그 피곤하고 예, 심리적 그렇죠. 공황 상태에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공황 특히 젊은이들이 상태까지 예, 일하는 걸 이제 상당히 이제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거에는 수도권 집중이 이제 뭐 집값이 상승한다든가 환경 오염이라든가 또 도심의 교통 체증이라든가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세계에서 자살률이 이제 우리가 제일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폐해들이 나타나기 전에 좀 더 우리가 국가 균형 발전, 지역 발전 정책에 조금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그 연구원에서 하는 일 중에 혹시 소개하고 싶은데 빠뜨린 부분 없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다른 분들이 보면은 굉장히 소소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지 모르는데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렇게. 저희들은 소소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소통의 중요성을 조금 간과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소통하는 것 자체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져올 수 있고 거기서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될 좀 더 그 정확한 정보를 읽어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에 뭐 일자리를 만드는 프로그램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별로 홍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현장에 제대로 밀착되지 않는 정책들이니까 그런 건가요? 그분들이 정말 원하는 그런 또 자기네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일하는. 그래서 지방정부나 뭐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떤 재원은 이제 지원을 하되 그분들이 직접 그 사업을 이제 주체가 돼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이제 굉장히 좀 성과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아까 지방창생 정책의 그 핵심 또 키워드 하나가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라는 이제 모토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연구하시고 또 정책도 피시고 지방 관련해서 스스로 또 투신하셔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데 뭐 쉽지만 않으실 것 같기도 한데 이제 해보시니까 좀 이거는 좀 이렇게 개선이 되면 또 이거는 좀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좀 활동을 하면 좋겠다. 라는 말씀과 함께 요즘 또 정치의 계절에서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로운 지방 정부는 뭐 이제 대선 주자들한테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제안하고 싶은 말씀 같이 한번 해주시죠. 최근에 저희 연구원에 이제 20대 되는 젊은이가 한 분 왔었거든요. 연구원에 조인했습니다. 그래서 왜 저희는 이제 특별히 뭐 급여를 준다든가 그런 거가 없었는데, 그러니까요. 그분은 물론 이제 다른 이제 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왜 왔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 삶을 더 의미 있는 것에 사용해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젊은 또 세대가 또 그런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활동가들이 좀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을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이제 계속 넓혀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새 정부가 해야 될 어떤 역할 같은 게 이제 산업을 이제 뭐 AI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상당 부분 기업에 맡기고 그래야만 이제 규제를 완화해 준다든가 그분들한테 맡겨서 이제 첨단 산업은 그분들이 이제 경제를 좀 이끌어 나가게 하고 지방 정부는 이제 그런 분들이 할 수 없는 이제 공동체를 좀 다진다든가 이렇게 하고 이제 그 공동체를 다지는 거가 큰 틀에서 보면은 지역 공동체가 붕괴돼 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을 살리는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다. 지금 이제 성장률이 뭐 거의 1%로 그러니까 1% 미만까지 떨어져 있지 내려가려고 않습니까? 하는데 그 이유가 서울에서 비즈니스 하기가 뭐 땅값이 너무 비싸다든가 임금이 너무 올랐다든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방에는 이제 아직 그런 저렴한 뭐 공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뭐 능력이 탁월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대학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자원들을 조금 폭넓게 활용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서울에 계신
지금 얼리 리타이어를 하잖아요. 60대면 아직 굉장히 젊은 소위 액티브 시니어라고도 하죠. 이제 그분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소비 활동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좀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 하고 거기 뛰어든 그 MZ 세대 청년의 그 열정 이 굉장히 감동스럽습니다. 연구원의 슬로건이 내 삶을 더 의미 있는 곳에 뭐 이런 것도 저희 슬로건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액티브 시니어 요즘 리타이어 세대들 특히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이제 거의 대략 은퇴하는 시기고 그런 부분 은퇴 후에 삶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뭐 방향을 못 잡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 의미 있는 삶을 또 제2의 인생으로 사는 기회가 되고 본인도 좋고 또 지역의 문제도 같이 해결하는 그런 부분의 해법을 좀 찾아보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청년주택을 해서 뭐 만원주택이니 어떤 지역은 이제 전혀 돈을 안 받고 하는 주택을 이제 제공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정책은 좀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작동을 하지 거의 않고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천원주택, 만원주택에 들어가 살아가면 저 천원주택에 삽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저도 그거는 별로. 주택은 제공이 되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거기서 일자리가 마땅치 않고 또 생활 편의 시설이 마땅치 않은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 공허한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거보다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또 큰 어젠다는 이제 정부에 좀 참여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나가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행정관에서 하는 무슨 일을 하는데 관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공백 그거를 이제 메워나가는 그거를 역할을 이 연구원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 의미 있게 다가왔고 이런 조직들이 많아져야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야 어떻게 보면은 그 빈틈없는 정책이 실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장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전남지방시대연구원은 앞으로도 지역민들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의 문제들을 지역의 마음을 담아서 발굴하고 그런 것들이 지역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방시대연구원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늙은 나라입니다. 초고령 국가 또는 초초고령 국가로도 불립니다. 지역 소멸 등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을 더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이 오랜 시행착오 끝에 내놓은 해법이 하나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일본은 지역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풀어내는 방식으로 지역 재생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지방 창생이라고 부릅니다. 지방 창생의 주역은 지역 공동체입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남보다 앞서 지역 공동체의 부활로 지역의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나선 정순남 원장님의 도전이 꼭 성공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시대 진정한 리더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듣는 더 인터뷰,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